해가 바뀌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제2차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둘 다 AI와 테크놀로지, 로봇에 집중할 것이다. 자, 빈센트 위원이 오늘 주제 2024년 매크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제 2024 전망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어떤 시간인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10월 중순이죠. 네.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의 화학고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면서 여전히 깜깜이 우리 증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 내년도를 들여다볼 시기다라는 의미에서 전망 자료 갖고 왔고요. 전망 자료는 지금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메시지는 전달하고 싶어서 갖고 왔다라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 제목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것을 약간만 각색시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은 성장을 잠식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년을 봤을 때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경제 전망 성장이 올해보다 낮아질 거다. 물가도 따라서 내려가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을 것이다. 여차하면 우리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는 불안한 이런 불안감이 가중된다면 오히려 괜찮은 부분도 성장의 뒷걸음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하게 미래를 내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메시지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글쎄요 시간상 일단 한 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제입니다. SGV라고 되게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 봤습니다. 성장은 느려지고 볼이라는 게 채권 투자에서 흔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볼라틸리티, 즉 볼이 크다 작다를 갖고 향후 먹거리, 위험, 리스크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성장은 좀 더 둔화될 것 같고 성장의 속도가 완화될 것 같고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성장은 낮고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요. 자, 올해 비슷합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이게 좀 와닿고 있습니다. 정치 변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젠 기준이 모호하죠. 네 편 내 편이 모호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기준은 모호할 수 있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11월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미중의 패권 경제 연관되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내년에 연초부터 말까지 한 해 동안 상당히 이벤트로서 자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전야제냐 전초전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최근에 중동의 화약고도 다시 한번 불을 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정치적인 변수의 확대를 우리가 염두하면서 전략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미국인데요. 여전히 내년에도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리딩 기업 리딩 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선도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단어 자체가 모델링인데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흔히 리모델링 언제 하죠? 지금이 좀 불편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현재의 모델을 바꾸는 것이죠. 미국이 리모델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략적인 함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차이메리카. 이 미중 무역 분쟁 전후로 해서 상당히 부각되었던 단어인 것이죠. 차이메리카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이 부채를 일으켜서 빚을 져서 중국산 소비를 샀다라는 것이죠. 위닝그로스. 근데 그것이 깨졌다. 어떻게 깨졌냐? 이 차이메리카라는 모델링에서 최근에 이 바이 아메리칸, 즉 미국 거를 사라. 이제는 미국이 부채를 일으킬 정도의 정부의 사이즈가 아니다. 정부 부채의 사이즈가 워낙 커졌다라는 의미에서 바이 아메리칸으로서 모델링이 바뀌는 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우리 공급망 재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공급망 재편이 이전에 값싼 물건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것을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노동 비용이 증가하는데 바이 아메리칸, 즉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미국의 90년대 중후반에 이 부흥기를 이끌었던 노동 생산성의 증가. 자, 지금부터 내년까지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생산성의 증가인데 노동 생산성의 증가라는 거.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업을 주목하세요? 아직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에서 봤을 때 내년도 미국이 리모델링 가운데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어디를 집중할 것이냐.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을 집중할 것이다. 그것을 AI와 로봇으로 대변할 수 있다. 최근에 AI와 로봇에 대해서 뭐 트렌드다, 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노동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 AI와 로봇에 집중할 것이고 유동성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연관된 산업들과 더 나아가서 기업들은 내년도 분명히 기회가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이 아메리칸 하다 보니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있었죠. 리쇼어링, 더 나아가서 외국인 투자의 FDI의 확대, 이 전략입니다. 자, 리쇼어링이라는 게 뭐죠? 결국 미국 내에서 무엇을 만들어라. 미국 내에서 설비를 투자해라. 일자리를 증가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자리 증가가 갖고 오는 나비 효과가 과거 차이메리카에서는요. 부채가 증가하고 중국산 소비가 높아짐이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달러가 강하는 게 미국한테 좋은 것이냐, 약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투자하려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 이외 지역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미국의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러는 강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금리도요. 연준이 하이 포 롱거 중금리의 고착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중금리가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약간의 시각은 미국 경제의 리모델링에서 나타나는 나비 효과 파생 상품으로서 강달러와 중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리모델링 바이 아메리칸의 결과물은 강달러와 중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라는 거. 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엄청 좋게 나왔어요. 9월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에서 FFR 페드 워처에서 보면 올해 12월뿐만 아니고 내년 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또 높아졌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의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김작가TV는 제가 월에 한 번씩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저는 전반적으로 실물경제랑 금융시장을 부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경기 침체의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뒤에서 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를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장기간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이 동결 구간이 지속될 텐데 과거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 구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침체의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미완의 완성이었다는 거. 정상화를 항상 찍고 싶었지만 정상화를 찍기 전에 미국 경제는 항상 침체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이번에도 여전히 며칠 전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분기 미국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 더 나아가서 동결 구간에서 나타나는 침체 확률 상승은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를 성장률의 상승폭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내년도 미국 리모델링에 나타나는 강달러와 중금리 지속 그 부분들이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높이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시아로 시계를 좀 높여볼까요? 자, 중국과 일본입니다. 동아시아 그러면 80년대에는 일본이었고 WTO의 2001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2002년도 가입한 이후에 이제는 중국의 헤게모니인 것이죠. 하지만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부터는 어쩌면 중국과 일본의 이 위상이 지금은 상당 부분 중국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위상이 바뀌는 아니면 좀 더 비슷해지는 그런 리플레이스먼트의 형국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공교롭게도 중국의 3분기 GDP가 4.9% 성장했죠. 시장의 컨센서스인 4.6%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중진국 함정이 뭐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7에서 8% 고성장이 3에서 4%로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양한 불협화음, 양극화라든지 다양한 부채에 대한 부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진국 함정, 우리는 4%대 성장에 안착하는 중국과 더 나아가서 위안화 포치 시대, 달러 대비 8, 7, 이 7에서 8위안이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국의 과거의 이 성장 엔진으로서의 위상이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2024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두 번째는 캐리 트레이드 그러면 금리 차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다, 알파를 얻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캐리 트레이드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리 캐리 트레이드 그러면 다 그냥 엔캐리였어요. 일본 BOJ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속되면서 엔화는 항상 쌌으니까 조달 금리, 싼 통화를 빌려서 좀 더 고금리 아니면 강한 통화를 사는 그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게 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2024년에는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본 BOJ의 정상화 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자, 김작가 TV에서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BOJ가 정상화된다면요. 아픈 과거지만 과거 신흥시장국들의 경기 침체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왜냐? 엔캐리 트레이드, 즉 엔화의 자금이 신흥국에 잔뜩 투자되어 있었는데 그게 BOJ의 정상화라는 것은 다시 일본으로 회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이 상당히 불협화음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거나 아니면 엔이 앞단에서 또 다른 매개체로 바뀐다면 그게 위안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2024년에 들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주목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는 고착화된다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은 좀 강할 것 같고요. 위안화는 좀 약해지는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980년대 잃어버린 일본이 20, 30년을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1985년부터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 플라자 합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게 2024년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대자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80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 때 가장 큰 반사이익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라성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마켓시어를 한국이 빠르게 캐치업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24년, 2020년 중반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정이 나타난다면 그때 반사이익은 누가 될 것인가? 여전히 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만과 다른 국가가 될 것인가? 저는 일본이 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일본 주가가 좋고 또 일본 내부에서 드림팀이 결성됐거든요. 반도체 파운더리 드림팀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과거 잃어버렸던 헤게모니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뭔가 교차되는 그런 2024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동아시아 쪽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일 반도체 협정이 1985년도와 6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최첨단 산업은 반도체였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했죠. 그때 최첨단 산업이 역시 반도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첨단 산업을 갖고 다시 한번 미국과 일본의 협정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정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앞으로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국입니다. 돌고 돌아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요. 한국 내년도 안 좋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도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슷한 국가가 최근에 위태위태한 국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독일입니다. 유럽 그러면 유럽의 선두 기업은 독일이었죠. 선두 국가는 독일이었고 독일의 민낯이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많은 국방비를 미국한테 의존하면서 경제 개발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독일 경제의 몰락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2024년에 지금의 독일의 모습이 6개월과 1년 뒤에 한국의 모습일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독일 경제의 몰락이 뭘까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고용의 질적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한 이민을 유입하지 않는다면 질적인 문제가 독일 내에서도 고용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한국도 이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독일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독일이 중국 경제에 완전히 종속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수출 수입의 대부분들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에 종속된 국가 넘버 2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한국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독일 경제의 몰락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상이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저는 에너지 의존도 줄여나가야 된다. 고용시장의 질적 문제 해결해야 된다. 중국 경제 의존도 줄여야 된다. 근데 다행스럽게는 조금씩 다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통과 의례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2024년도도 이런 가능성이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것 같다.
통과 의뢰가 잘 된다면 한국 경제는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통과 의뢰 속에 진입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2024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글쎄요, 저는 뭐 김작가 TV 좀 빨리 올려주시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내일 금통이죠. 네, 이번 주 목요일 금통입니다. 금통이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결뿐만 아니고 내년도가 궁금한 거죠. 과연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인하도 먼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에서까지만 적어 보인다. 인상은 미국보다 빨리 했지만 인하는 늦게 하거나 아니면 보조로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드립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죠. 가계부채의 내관이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격 변수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아까 미국의 리모델링에서의 연장선상인데요. 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차, 물론 금리차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요인은 극히 작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 측면에서 보면 원화의 약세, 달러원의 상승 가능성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집중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불안감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불안감들을 미리 인지하는 거, 자, 그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24년 시작하기 한 3개월 남짓한 이 시점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시계를 놓고 좀 조망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이 노동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 AI와 로봇을 더 개발할 것이고 여기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했는 멘트 하나가 좀 기억이 남고 내년에도 한국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들 뭐 테크 이슈의 AI 개발주 위주에 담으면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저는 줄곧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비중을 좀 정하자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보다는 미국 자산이 좋아 보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비중을 굳이 나누자면 미국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 가져가자. 그럼 미국 중에서는 어느 섹터가 괜찮을 것 같냐라고 보면 역시 중금리에도 불구하고 AI와 로봇을 감당하는 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급부에 있는 한국은 철저히 한국 지수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미국에 대한 리쇼어링, 인프라, AI, 로봇이 좋다면 거기에 2차 밴드로서 한국 기업들이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한 단계 쿠션 맞고 들어가는 한국의 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장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은 슬로우, 볼은 비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OECD에서 나오는 전망인데요. 파란색이 6월달이었고 주황색이 9월달 전망입니다. 6월달에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아니다. 내년도 올해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의 성장은 올해 3%라면 내년은 그거보다 좀 낮은 2.7% 성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죠. 오늘 공교롭게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가자 제휴 갔죠. 정말요? 네, 오늘 안 갔으면 지상전 투입입니다. 만약에 중동에서의 5차 전쟁이 뒤에도 제가 표가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 나오려고 또 어저께 새벽에 또 준비했었는데 중동 지역의 이 국지전 양상을 지나서 이란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개입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초반에는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만 2년 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의 전쟁 자체도 뭐 분쟁이라고 보지만 이 분쟁 자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컨센서스가 깔려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제3자가 끼면 이것도 몇 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성장 둔화가 기본적인 스킴에서도 내년도 성장이 올해보다 낮은데 여기에 중동 화약고가 변수에서 상수로 바뀐다면 현저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의 성장은 지금보다 위보다는 아래쪽에 좀 더 베팅하는 게 지금의 작금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올해 인플레이션이 글로벌리 6%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근데 내년에 4.8% 그러면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4.8%라는 이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낮아지죠. 기저가 있으니까. 하지만 4% 중후반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중동 이슈가 점차 장기화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WTI 기준으로 현재 80불 중후반대인데 이게 100불 이상에 지속된다면 최근 해외 IB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갖고 글로벌 CPI를 최대
1%포인트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6%에서 내년도 4.8%로 봤는데 중동 이슈가 불고 있다면 올해나 내년이나 인플레이션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염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 변수입니다. 제가 기준이 좀 모호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왼쪽 표에 보시면 과거 냉전, 신냉전. 과거는 명확했죠. 공산당이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야 뭐 이런 거 같고 너 편 내 편이 이제 명확했었죠. 미소 간의 냉전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되게 복합 다각적이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나타나는 것도 이란과 중국은 어느 편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되게 복합적이 됐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든지 러시아와 서구의 새로운 균형,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고 다각화 진영에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나아가서 중동의 화약과의 지속성, 대만 이슈까지도 이런 것들이 내년도 북적북적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정학적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5년 평균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빨간색 5년 평균으로 보면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미국 달러의 강세에 대한 수요가 번번이 빈번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세계화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1910년도 1, 2차 세계대전 때 무역량이 급감했던 있던 시계가 이미 2, 3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성장합니다. 올해 한국 수출보다 내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저를 놓고 보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요. 큰 틀에서 판이요. 이전보다 탈세계화라는 건 무역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기서 회복을 해봤자 과거처럼 괄목할 만큼 높아질 거냐?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교역량 회복에 대한 눈높이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드립니다. 자, 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리모델링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을 이 표 두 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 사회를 딱 보면요. 농업이 한 20% 정도 차지했고요. 서비스업이 한 40%, 그 다음에 제조업이 한 20% 차지했어요. 100년이 흘렀습니다. 제조업은 절반으로 줄었고 농업은 거의 20분의 1로 줄었고 서비스업이 왕창 커졌죠.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1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농업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것이 약 27%였고 제조업이 한 3분의 1이었던 것이죠. 근데 100년 뒤에 제조업은 8%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 거죠. 이제는 너무나 서비스업에 편중돼 있다. 포트폴리오나 국가경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쏠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 바이 아메리칸 공급망 재편, 그러면 이 8%의 비중, 11%의 GDP에서 갖고 있는 비중, 이것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률, 즉 노동 생산성이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은 그렇다면 차이메리카라는 모델을 왜 포기해야 되는가? 패권 경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목에 찼다라는 것이죠. GDP 대비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CBO 자료고요. 전후에 한 106%, GDP 대비 106%까지 왔다가 꽤 좋았죠.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100%를 넘고 향후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게 프로젝션입니다. 여기서 빚을 늘린다는 것은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무역 수지 계속해서 적자가 꽤 높아졌는데 누적으로 한 1조 달러까지도 적자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198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요, 그래도 무역을 또 괜찮게 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되면서 세계화를 딱 선언하고 난 다음에 1980년대에 세계화를 선언한 다음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에서 4배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 급감했고요. 자, 미국 내부에서 자구청의 목소리입니다. 세계화 선언이 과연 미국한테 이로웠나? 물론 패권을 좀 더 견고히 했고 서비스 모델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꾸면서 금융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헤게모니 지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잃어버린 부분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임계치를 넘어버린 정부 부채, 기존 성장 모델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차트를 가만 보시면 여전히 시사점이 큽니다. 1980년도 세계화 된 다음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줄고 있던 게 다시 한번 급증하기 시작했고 무역 수준이 이때부터 엄청 많아졌고요. 이 역할이 다 중국이었다는 거, 이거를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은 역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오바마 행정 때부터 지금까지 세 개의 미국의 행정부를 거치면서 좀 더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바마 때 리쇼어링은 이런 거예요. 리쇼어링 해야 되지 않겠어? 리쇼어링 하면 조금의 인센티브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때 하면서 좀 더 강압적으로 바뀌었죠. 리쇼어링 해야 된다. 안 하면 재미없고 하면 인센티브 줄게. 근데 바이든 오면서 완전히 또 바뀌었죠. 이제는 리쇼어링 하세요. 안 하면 인센티브가 아니고 안 하면 페널티입니다.
세제 벌금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실제 오바마에서 바이든 오면서 리쇼어링의 강도가 상당 부분 높아졌어요. 인센티브 제도에서 페널티 제도로. 자, 근데 그게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이거 오른쪽 차트 보시면요. 미국 제조업 중에서 건설 지출이에요. 리쇼어링이 뭡니까? 미국에서 뭔가 삽을 뜨고 건설, 공장 짓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기업적으로 건설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미국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이 해석이 분분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미국으로서의 자금 또는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 여기에 오르는 말에 올라탈 때가 이런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성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고요.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차트입니다. 파란색은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올라가면 생산성이 좋은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빨간색. 비용입니다. 비용은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생산성보다 비용이 높아지면 미국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역마진입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요, 9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IT 버블까지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생산성이. 반대로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물가와 비용은 안정화돼.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이때 IT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갈지 퀘스천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이 높아지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 여기가 로봇과 AI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다. 앞으로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93년부터 99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밖에 안 됐었고요.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마이너스 0.6%에서 99년 말에는 4.2%까지 월등히 높아졌다. 자, 생산성의 싸움이 미국에 가장 살을 걸린 부분이다. 미국이 대선으로 넘어가잖아요. 대선 경쟁에서 노동시장 생산성의 정책들이 판을 칠 겁니다. 그런 테마도 나름대로 한국 아니면 글로벌리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FDI 확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의 이슈가 뭐였냐면 결국 리쇼어링과 외국인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 차이메니카 되면서 중국의 FDI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파란색은 미국이고요. 주황색은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투자 자금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했죠. 미국은 2014년부터 16년 셰일 혁명 이후에 급등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죠. 자, 이것을 미국 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리쇼어링과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2010년 이후에 약 한 1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 바이든 행정부가 똑같은 프레임을 내년에 대선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는 해가 바뀌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제2차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각종 정책들이 난무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게 가시성이 있는가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떤 주장을 할 거고 바이든은 어떤 주장을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AI와 테크놀로지, 로봇에 집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겠죠. 물가입니다. 제가 강달러랑 하이퍼런걸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물가인데요. 여기 한번 쫙 보시면 무거울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중물가는요, 높은 수준에서 꽤 무거워서요, 이렇게 저렇게 이동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높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게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제가 보는 프레임입니다. 자, 왼쪽 치수 보시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왜 나왔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 같아요. 결국 공급망 이슈가 있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최근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글로벌 공급망 차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복귀했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공급자 인도 지연 지수가 있습니다. 즉 물건이 얼마나 공급자 간에 인도가 자연스럽게 되느냐. 이게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도 지연 차질이 있다는 거고 이게 내려간다는 것은 원활하게 인도된다는 것이죠. 자, 공급망 차질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어떠세요? 보시면 코로나 이전하고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이슈는 끝난 것 같다. 그렇다면 뭐냐? 결국 수요 쪽인 부분이라는 건데 코어 CPI, 코어 PC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상승률이다. 최근에 임금 상승률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이 핵심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까가 가장 키인데 임금 상승률을 고용 지표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임금은 물가의 상승 요인이라는 게 내년도 임금은 크게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물가보다 더 뛰어넘는 생산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플레이션 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지금부터 상반기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여건이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죠.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낮아졌어요. 최근에 유가라든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숫자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뒤와 5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래 너무 높았어 물가 한 6개월에서 1년 때는 좀 안정될 것 같아. 그런데 옛날처럼 저금리 아니면 제로금리 이제는 끝이야. 중금리 시대로 가는 거야 라는 게 미국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개를 치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지속될 것이다. 브리지워터에서 재밌는 걸 하나 냈더라고요. 2010년도의 평균과 코로나 직전에 정책적인 부분, 가계적인 부분의 인플레이션 여건들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재랑. Q라는 거,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있었냐. GDP 대비 비중이거든요. 2010년대 평균이 GDP 대비 1% 정도였다는데 현재 그 7배 정도 유동성이 많다는 거. 재정정책, 코로나 때 쓴 것보다 현재 또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결국 스톡의 입장에서 상당 부분 누적됐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계 순자산이라든지 소득 하위 60%의 순자산 비중이라든지 저축률,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 이런 유동성과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옛날로 돌아간다? 저는 고금리 장기화의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제는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들어가는 거다. 그거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완전히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준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연준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지난 9월 달에 점도표였죠. 19명 중에 12명이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베팅하고 있고 그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보다는 12월 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미 실기했다. 이미 경기 판단에 대해서 연준의 실기가 있다. 더 이상 올렸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이 9월 달에 종전에 6월 달에 4.6%에서 5.1%로 즉 내년도 4번 기준금리 인하에서 2번으로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글로벌리 금융시장이 높은 금리에 대해서 휘청휘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여기에서 좀 더 적응이 됐냐 아니면 기대감이 있냐 그런 숨 쉴 틈이 좀 보이는 가운데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고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이퍼 롱고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높은 금리가요.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과거의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는 제가 70년대 낙타 등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70년대 아시는 것처럼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바이든 때문에 약간 지연된 것 같지만 만약에 이란의 개입이 확실시된다면 지상군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럼 5차 중동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마 김작가 TV에 와서 한 10달 동안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트래킹인 거죠. 그러면서도 비슷한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또 되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중립적인 시각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순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를 양산했던 중동에서의 이벤트가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준은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팅부터 시작해서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그다음에 파월까지 과거의 인플레이션 파이팅 무조건 물가 잡겠다 아니면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제는 타겟으로 좀 더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아니고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였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젠 파월이 볼커리즘이라고 얘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마이 인플레이션 파이팅 즉 볼커 정도는 아니지만 볼커에 준하게 이제는 연착륙 필요 없다 무조건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중동 이슈를 바라보는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부터 중동의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년대 낙타 등을 양산했던 중동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3차 중동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었고요. 4차 중동전쟁 이 역시도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사실 중동전쟁은요 전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서 일부분은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영토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쟁을 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를 정리하면서 또 반대급부로는 아니 맨날 졌는데 왜 계속 전쟁한가? 아랍 쪽과 이란 쪽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이 70년대에 낙타 등을 이끌었던 이 중동 지역에서의 나타나는 유가의 영향은요. 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에서만 영향이 있었고 그전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 그전에는 전쟁이 짧았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한 11일째입니다. 이제는 2주가 넘어가는 터울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장기화되고 국지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었죠. 유가 상승되면 성장률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집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고금리 장기화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중동 이슈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주목한 거. 이란이 개입하느냐? 아니 미국이 개입하느냐?
양 국가가 개입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로 가는 것을 전망해 아니면 우리가 전략에 이제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들어올 시점이 조만간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의 개입은 장기화다. 그런데 이전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동결기간입니다. 뼈아픈 과거의 회상이죠. 빗금 칠한 것은 경기 침체 시기고요. 동글뱅이 칠한 것은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동결을 구했던 구간입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5개월, 1년 넘게도 동결기간이 지속됐었고요. 95년, 2000년, 2006년, 2018년 동결기간입니다. 그 동결기간 동안에 각각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다 조사해 왔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하이라이트 빨간색만 보시죠. 보시면 빨간색이 안 좋아진 지표들입니다. 음영 처리 안 한 것은 좋아진 지표들입니다. 보시면 고용시장 전부 다 안 좋아지죠. 그 중에서도 실업률보다 뭐가 안 좋아집니까?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산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신용 쪽에도 문제가 번번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요즘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너무 높아서 다들 이러다가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젠 7%, 8% 시대를 보는 거 아니야?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죠. 과거에는 어떻냐? 동결 구간에요. 전부 금리 떨어졌습니다. 동결 기간에 장기금리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현재 채권금리 선물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미국의 연방기금리 전망치를 그려놔 봤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런 형태로 현재 인상을 해왔고요. 동결기간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따라 반응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자, 요게 깜깜이죠. 몇 개월 지속되느냐. 과거 5개월부터 15개월까지 지속됐는데 평균은 한 7, 8개월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거 9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번의 동결기간 동안 장기금리가 전부 다 하락했다. 많게는 170bp, 적게는 70bp. 자, 지금 4% 중후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3% 초반, 더 나가서 2% 후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더 상반기까지 상승 압력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델 시작할 때 제가 아마 2024년 전망이다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 미국까지는 제가 마침표를 찍겠다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경제에는 슬로우 다운, 볼러터리티가 커지는데 그게 정치적인 변수, 내년 1월 달에 대만의 총통선거,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 미중계에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한 해 동안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 더 나아가서 최근에 중동 화약고가 변수에서 장기적인 상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미국은 리모델링 중이다. 기승전 리모델링이 성공하려면 노동 생산성을 키워야 된다.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을 키우는 부분은 혁신, AI와 로봇이다. 이 부분에 무조건 돈과 정책과 힘이 쏠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달러가 강하면 미국한테 유리하냐 약하면 유리하냐 이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나온 것 같다. 강달러가 유리해 보이고 투자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더 나가서 그런 자금의 쏠림 속에서 중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연준이 꽤 오랫동안 기준금리 동결기간이 지속된다면 과거 4번의 아픈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가 항상 왔다. 그런데 경기 침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장기금리가 다 하락했다라는 거. 지금의 작금의 기준금리 더 나아가서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동결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전반적인 금리가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상반기 후반부터 내년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질문 한 개만 드리면 미국 대선에서 어쨌든 지금 뭐 다양한 사람이 있다기보다 뭐 네. 지금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네. 트럼프가 되느냐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두 분 다 AI 테크 로봇에 투자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달라지는 것을 투자 포인트 뭐 하나씩 뭐 네. 차이든 뭐든 어디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달라지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의 대통령 후보자이겠죠. 공화당과 민주당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반적인 경제를 꾸려가는 스킴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오늘은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김 작가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바이든은 신재생입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올드, 옛날 국제유가부터 시작해서 오일 기업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의 재선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과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백투
베이직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봐야겠지만 과거의 대선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바이든은 신재생, 트럼프는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이든은 신재생이고 트럼프는 이제 올드 네. 쪽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말씀해 주신 건 이제 AI와 테크, 로봇 쪽은 다 포커스 맞춘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의 속도가 트럼프는 조금 더 늦어지고 바이든은 조금 더 빠를 것이고 그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공동으로 주창했던 것은 우리 모두 중국을 때려잡겠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려잡았다 보는 그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친환경으로 때려잡겠다.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기업들을 강화시켜서 때려잡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두 개의 또 공통점은 과거에 중국이었다면 지금은 노동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AI와 로봇은 둘 다 키우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저게 높습니다. 보면 이제 다음 대선 때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각자 개인 분들이 좀 판단하시고 각자 투자 포트폴리오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못한 이제 중국 그리고 한국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준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